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 그리고 너무 예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이제 아들이 곧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고, 저도 육아하던 엄마에서 워킹맘으로 직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달에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이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 가족, 특히 저와 남편은 더더욱 긴장됩니다. 도시로 나가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여태껏 저와 남편은 신혼살림부터 시작해서 섬마을에서 살았거든요. 이번에 이사 나간다고 섬마을의 어르신들이 선물도 많이 챙겨주시고 용돈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섬마을이다 보니 가장 젊은 사람이 40대이실 정도로 연령대가 높습니다. 칠순 훌쩍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저희 부부와 아들을 정말로 이뻐해 주셨어요. 특히나 아들만 보시면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어린애냐, 그놈 참 똘똘하게도 생겼네 하시면서 이뻐해 주시고 아들이랑 같이 나가면 꼭 돈 몇 푼을 들고 돌아오곤 했죠. 몇 번을 사양해도 호응까지 내시면서 돈을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고 손주를 보신 분들이라도 섬마을이다 보니 자식들이 방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나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부터 눈물을 보이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저희도 정들었던 어르신들을 두고 나가려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젊은 사람들이 도시 나가서 살아야지. 애도 있는데 여기서 애 키우기 힘들어 하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섬마을과 영원히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은 꼭 올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저와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잠들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남편의 어머니이시자 제 시어머니시죠.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이 아프셨어요. 투병하시는 동안 제가 간호를 해드렸었죠. 신혼 시절이었는데 그때 주위에서 욕도 참 많이 먹었었어요. 바보 같다고요. 자기 같았으면 아픈 시어머니 간병하게 하는 남편하고는 결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분에 넘치게 받은 게 많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남편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동기의 손에 떠밀리듯이 나간 단체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죠. 소개팅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서 한없이 어색하기만 한 자리에 남편이 있었고 남편 얼굴에 떡하니 나는 이 자리가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라고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짝꿍 찾아서 하하호호 수다 떠는 동안 남편이 제게 여기 오기 싫었죠? 저도 그래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저는 제 마음을 알아준 남편이 참 고마웠었어요. 다른 친구들 눈에는 저도 짝을 찾은 것처럼 보였겠지만요. 어쨌든 그날 저는 남편하고 수다를 많이 떨었고 대화가 잘 통해서 친구가 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만나면서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매일매일 더 느꼈고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에 확신이 생겼어요. 남편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졸업을 같은 연도에 할 수 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남편은 곧바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을 정도로 능력도 좋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또 같은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질투가 날 정도였지만 남편은 너는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천천히 기다려봐. 라고 말해주면서 자기를 뽐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다행히 몇 달 뒤에 저도 어느 정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돈을 모으게 된 것이죠. 그때쯤 저희는 이미 결혼 이야기를 시작했었어요. 얼마 적금도 들고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자고 했죠. 저나 남편이나 결혼식을 크고 화려하게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아도 금방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서 가정사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죠. 저희 집에 인사 와서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결혼식 때 가족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저희 부모님도 저도 놀랐고 남편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어릴 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서럽게요. 남편은 위로 형 1명, 누나 1명이 있다고 합니다. 막내인 남편은 늘 형과 누나에 치이면서 특히나 형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형과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모든 걸 다 형한테 바치듯이 하면서 살았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호해 주시긴 했는데 별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형은 장남이라고, 누나는 하나뿐인 딸이라고 챙겨주셨지만 저는 계획에도 없이 태어나서 밥만 축내는 놈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박대하셨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은 다 했습니다. 막노동도 많이 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은 가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전액 장학금밖에는 답이 없었거든요. 다행히도 전액 장학생에 선발이 되었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염치 없지만 친구 집에서 얹혀서 대학교 생활 내내 같이 살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자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싶었어요. 집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아들이나 동생 취급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부끄러운 가정사라는 것은 알지만 두 분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평생 장인어른 장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서영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울먹이면서 마쳤어요. 아빠는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나. 고생 많았어. 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엄마는 같이 우시면서 그래, 내가 장모 말고 엄마 할게. 내가 이제 우리 아들 잘해줄게.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죠. 남편의 강경한 의사에 따라 저는 시댁과는 아예 연락을 할 생각도 안 했어요. 남편이 너 혹시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걱정 때문에 나 몰래 우리 집 찾아보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 괜한 걱정이긴 하지만 노파심에 그래. 라고 강하게 말했거든요. 저한테는 뭐든 다 좋다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 강한 태도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 사람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구나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 식구들 없이 제 가족들과 대학 친구들, 회사 사람들만 불러다 놓고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바쁘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같이 야식 먹고 놀다가 자고 또 일하고 와서 같이 밥 먹고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뒤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토요일 점심이었어요. 한가하게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대수롭지 않게 받은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이내 목소리까지 높아졌다가 전화는 끝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 남편이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늦을지도 몰라. 걱정 말고 다녀와서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더니 다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척이나 걱정되었지만 와서 설명해 준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잠도 안 자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건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자고 기다리던 저를 본 남편은 울면서 제게 미안해 서영아 하고 말했어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니 남편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가 참 개탄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건 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섬마을의 이장님이었다고 해요. 이진영 씨 맞으시죠? 여기 어머님이 와 계신데 언제쯤 들어오실 예정이십니까? 뜬금없는 말에 남편은 자세한 사정을 물었고 이장님은 형님 되시는 분이 여기 모셔놓고 가셨는데요. 동생이 와서 모시기로 하셨다고요. 라고 하셨대요.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남편은 놀라서 자세한 사정을 들으러 그 생소한 섬마을로 향한 것이고요. 참 그런 폐륜화가 따로 없습니다. 남편의 어머님이 당뇨병과 중풍 등 거동조차 거의 불가능하실 정도로 편찮으셨는데 남편의 형님이 해외 이민을 핑계로 어머님을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써두고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선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상황이다. 라고 말해두고 말 그대로 튀어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놀라고 화가 나서 형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미 이혼을 하신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혼 후 다른 분과 살림을 차리셨다고 하고요. 남편의 누나는 나 임신했다, 못 모신다 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요. 보호자의 이름은 이미 남편이었고 여기서 어머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노인 6.15로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미안해,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해도 이해해 하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겨우 잠에 들었어요. 깊이 고민했죠. 지금 다니는 회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정말 헤어지기도 싫었어요. 처음 보는 그것도 몸이 아픈 어머님을 모시는 것도 겁이 났고요. 그래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일단 난 오빠랑 같이 살 거야. 우리가 가서 모시고 살자. 그 사이 오빠가 아주버님을 찾아서 어떻게 고소하거나 그러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한테 너무 죄 짓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또 울었어요. 정말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섬마을로 이사가 결정되었고 주위 친구들과 부모님도 정말 놀라셨습니다. 친구들은 시동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세상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 아픈 엄마를 그렇게 내버리고 가는 미친놈이 어딨어? 라고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를 실컷 욕했죠. 섬마을에 도착해 낡은 빌라로 들어가니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 계신 어머님이 보였어요. 첫 만남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이고 어머님 둘째 며느리예요. 라고 인사를 드리니 어머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님이 어색한 듯 인사 후에 말없이 집만 정리했고요. 엄마는 그래도 나를 지켜주려고 노력했어. 나도 그건 알아.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셔, 뭘 하셔. 능력이 어디 있겠어? 남편 내조에 치이고 집안 살림에 치이고 친할머니의 시집살이에 치이고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라도 나를 더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해. 남편이 그날 밤에 술을 마시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나마 가족 중에서는 남편에게 나은 사람이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병간호는 저도 처음이라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고 내가 회사도 사표 내고 이게 무슨 짓이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죠. 남편은 일을 해야 했기에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배 타고 섬에 들락날락하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미안하니까요.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어머님 약 챙겨드리고 상태 확인하고 때마다 배 타고 같이 도시로 나가서 병원 검사도 받고 했어요. 어머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주로 글씨를 써서 표현을 하셨어요. 병간호 시작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야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셨죠. 첫 마디가 바로 미안하다 새아가야 였습니다. 종이에 쓴 그 글씨를 보는데 갑자기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안의 며느리로서 어머님이 겪으신 고생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체력 강한 여자예요. 하면서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서툴지만 열심히 한 성과가 나는지 시어머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을 보이셨어요. 거동을 못 하셨는데 몸을 일으키시고 앉으실 정도도 되셨고 더듬거리는 증상이 심하셨지만 간단한 말도 하셨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어머님을 무척이나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오늘은 어땠어요? 엄마 며느리 예쁘죠? 하면서 말도 붙이고 인사도 하면서 천천히 사이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기억 속 어머니는 자기를 보호해주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때때로 밤에 남편이 잠들면 저를 앉혀두고 우시면서 진영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 얘긴 딱 한 번 하셨어요.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운 탓이야 라고 자기 탓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그래도 그건 폐륜이죠 라고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자식들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힘든 적응기를 보내고 살았고 1년이 조금 넘자 나름대로 섬 생활에 적응도 했어요. 저는 마을 어르신들께 심청이 뺨치는 며느리 소리 들으면서 예쁨 받았고 그 덕분에 사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시로 나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을 어른분들이 어머님을 돌봐주신 적도 있고요. 인심들이 다들 좋으셨어요. 어머님은 호전이 되긴 하셨지만 병원에서는 저를 따로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이 이상으로는 회복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은 하룻밤 자고 눈을 떠보니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요. 좋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늘 대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희 부부가 섬생활을 한 지 1년 반이 되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장보러 간 사이에요. 혼비백산해서 정말 슬리퍼만 신고 섬 전체를 뛰어다녔어요. 남편에게도 연락했지만 오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뛰어다녀야 했죠. 이장님과 마을 어른분들도 저를 도와서 어머님을 찾아다니셨고요. 몇 시간 뒤 어머님은 섬마을 뒤쪽에 있는 그늘진 공터에서 발견되셨어요. 흙바닥에 쓰러져 계셨는데 양말만 신은 발은 흙투성이었고 손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땅을 판 사람처럼요. 놀라고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그래도 찾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시고 어머님 거기 왜 가신 거예요? 하고 여쭤보니 바람이 쐬고 싶어서 라고 대충 얼머부리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정확히 3일 뒤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아주 평화롭게요. 새벽에 약 챙겨드리려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코에 손을 대서 숨을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 병원에도 연락해서 확인했는데 돌아가신 게 맞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이제 혹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냐? 라고 하던데 그 사이 어머님과 정이 많이 들었던 저였어요. 어머님께서 고맙고 미안하다시며 자꾸 제 손에 쥐어주시던
계피사탕이 생각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게 마음을 다 주셨어요. 남편도 이제 엄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는 섬에서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모두 섬마을 어른들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누이에게 어머니의 부고를 알렸지만 답이 없었고 아주버님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섬마을에 햇빛 잘 드는 곳을 이장님께서 내어주셔서 그곳에 어머님을 모셨죠.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짐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이불을 들추자 이불 아래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삐뚤한 글씨로 방파제 뒤쪽 공터에 땅을 파보거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던 바로 그 공터였어요. 유언가도 같은 그 말에 저와 남편은 공터로 갔죠. 그곳에는 커다란 돌로 표시된 곳이 있었고 저와 남편은 돌을 치우고 땅을 팠어요.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안에서는 흰 봉투가 나오더군요. 기력이 쇠하셔서 깊이 팔 기운도 없으셨겠지요. 그 봉투에는 어머님의 편지가 들어있었고요. 진영아, 서영아,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진영아, 어린 날들에 많이 서러웠지? 엄마가 미안하다. 능력 없는 애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장남이라고 하나뿐인 딸이라고 이쁨 받는 첫째, 둘째에 치이고 아파하는 널 보며 엄마도 너무 아팠단다. 그런데도 잘 자라. 좋은 며느리 데려와서 너무나 고마워. 해준 것도 없는데 병간호 받느라 애미가 정말 고맙고 미안했단다. 이곳에 편지를 묻은 건 너에게 주려고 한 걸 내 힘으로 끝까지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내 마음이란다. 이것들로 너의 지난날의 아픔을 다 치료하지 못할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마음을 받아주렴. 이곳에 꼭 연락해서 가보거라. 그 말 끝에는 어떤 집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이진영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우, 네가 진영이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느낀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적어주신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 집이었어요.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한 어르신이 뛰어나오셨어요. 어르신은 내가 너희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며 저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차를 한 잔씩 내어주신 어르신은 통장 하나와 저희 부부 앞에 서류 몇 장을 펼치셨어요. 그건 놀랍게도 아파트 명의 서류와 주식 관련 서류였습니다. 주식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상당하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몇 년 전에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이혼한 거 알지? 그 놈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지. 이혼하고 네 엄마가 여기로 찾아왔다. 여기가 네 엄마 고향이야. 나는 네 엄마 어릴 때 동네에서 제일 친하게 놀던 친구였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네 엄마 덕분이니까. 어릴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밥조차 잘 먹고 살지 못할 정도였어. 네 엄마는 항상 나를 더 챙겼고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나를 딸처럼 정말 아껴주셨었거든. 그때 네 엄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다. 내가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네 엄마 덕이었어. 우리는 자매보다 더 끈끈할 수밖에 없었단다. 네 외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만 그 후에 시집을 갔어. 그런데 네 엄마가 시집가면서 연락이 끊겼었지. 네 엄마 이야기 듣고 가슴 치면서 울었다. 그렇게 밝던 소녀가 시집을 잘못 가서 그렇게 되고. 그런데 막내 아들 얘기하면서 더 서럽게 울더라. 자기가 시집살이 100번 겪어도 좋으니까
막내가 자기를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야. 괜찮다는데도 나한테 패기치기 싫다고 큰아들 부부에게 올라가겠다고 하더구나. 얼마 안 있어 올라갔는데 몸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간 세월이 얼마나 고됐으면 그랬겠니. 그리고 2년 전인가 연락이 왔어. 큰아들 부부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고 말이야. 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막내 아들 찾아서 꼭 좀 도와줘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걱정 말고 내 연락처 주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죽고 나서야 진영이 너를 만나는구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어린 시절의 남편에게 끊임없이 미안해하셨던 그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졌어요. 그 통장은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거였어요. 펼쳐보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더라고요. 평생 그 돈을 꽁꽁 숨기며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사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슬프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여기 이 서류들은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사업체 물려주고 이제 여기서 유유자적 지내고 있어. 이거 가지고 가서 능력껏 잘 사용해봐. 나는 이제 네 엄마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준다 생각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여생을 살련다. 남편과 저는 이걸 받아도 될까요? 하고 물었지만 어르신은 당연하지. 네 엄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는 너희가 내 친구 바람대로 잘 살았으면 한다. 나중에 혹시 아기 낳으면 한번 데리고 와서 인사나 시켜주렴. 라고 하시며 서류를 저희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그 재산들은 너무 큰 돈이기도 했고 아직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잘 모르고 주식 썼다간 큰일 나니까 나중에 기회 잡고 공부 제대로 해서 사용하자고 했어요. 아파트도 그대로 있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향수 때문인지 섬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기 낳은 후까지 섬마을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워낙 애틋해해서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었고 섬마을 생활도 익숙해져서 나쁘지 않았고요. 어느 날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가 재산 다 꿀꺽하냐? 라고 연락이 온 거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시누이는 여자라 그런지 저한테도 연락해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형제 자매한테 재산도 나누고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이가 아주버님이랑 같이 두 분 용서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죠. 그 전에는 저도 두 분 어른 대접해드릴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아기도 낳고 꽤 잘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아기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사정 고려해 도시로 다시 나가게 되었네요. 물려받은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이고 이 섬에도 수시로 올 생각입니다. 생각해도 아련한 시어머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생각나면 참 가엾어서 눈물 나는 어머님과 우리 남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세 식구 어머님 그곳에서 뿌듯하시게 더욱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테니까요. 이사갈 생각을 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날에 주저리 글을 썼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 중반이 되는 할머니예요. 저는 지방에 기반을 둔 음식점 사업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말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어요.
엄마가 혼자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저와 두 남동생을 키우셨죠. 항상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얼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첫 월급이 나오던 날 어찌나 기쁘던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가족 선물과 고기를 사면서 행복했어요. 열심히 일하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 저도 차츰 나이를 먹어 좀 더 큰 회사에 경력직으로 옮겨 돈도 더 벌게 되었어요. 그 무렵 엄마는 장사를 그만두시고 집에서 쉴 수 있게 되셨죠. 저는 엄마가 더 이상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나이 먹도록 일만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2년은 더 있어야 하니 아직은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가족 걱정 그만하고 이제는 제 행복을 찾으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엄마한테 등 떠밀려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동생들 학비는 자신이 댈 테니 마음 놓고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솔직히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작은 부품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제 동생들도 대학을 졸업시켰고 예쁜 딸도 낳았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저는 아이가 크는 걸 보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딸에게 뭐든 좋은 걸 해주고 싶었던 저는 우리 형편이 닿는 한도에서 가장 좋은 걸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며 키웠어요. 비록 저는 돈을 버느라 대학에 못 갔지만 우리 딸만큼은 대학도 보내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다 시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남들처럼 과외도 시키고 피아노, 미술 등 예능 교육에도 힘썼고요. 제 딸도 마음을 알았는지 잘 따라와 줬어요. 제법 공부도 잘했던 딸은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얼마 뒤에는 7급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전 온 동네에 떡을 돌리며 자랑을 했죠. 딸아이는 세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집에 올 테니 걱정 말라는데도 막상 딸아이를 서울로 보내려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한 번은 주말이라 딸이 올 시간이 됐는데 어째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 딸을 마중하러 대문을 나섰는데 저만치 골목 어귀에 딸이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려는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딸 옆에 웬 훤칠한 남자가 함께 있었죠. 그런데 딸아이가 자꾸 그 남자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가서 한마디 해야 하나 하던 차에 남자가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불렀어요. 집에 와 딸에게 물어보니 얼마 전부터 자신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내심 남자친구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한마디 할 걸 그랬다 싶었죠.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요상하더라고요. 딸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나 싶어서요. 그저 어린 아이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커서 산에 눈에 들 나이가 됐구나 싶어 기특하기도 하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어요. 이런 게 자식 가진 부모 심정이겠죠. 제가 어떤 남자냐고 꼬치꼬치 캐묻자 딸아이는 친구들 모임에서 한번 봤는데 그때 이후로 자꾸 연락을 한다더라고요. 게다가 남자네 엄마가 부동산 큰손이라 집도 꽤 잘 산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우리 옆 동네에 큰 집을 지어서 내려와 살 거라고 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원래 이 지역 살던 사람인데 돈 벌어 금유한양하는 셈이었죠. 저는 잘 됐다고 잘해보라고 했어요. 이런 제가 너무 속물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지 딸만큼은
무조건 잘 사는 집에 가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가난을 되물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동안 귀하게 곱게 키운 딸인 만큼 어디서나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딸애는 남자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또 찾아오면 한 번은 제대로 만나보라고 했어요. 사는 걸 떠나 사람만 괜찮으면 안 될 게 뭐 있냐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좋은 집의 딸아이를 이어주고 싶은 욕심이었죠. 딸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집에 내려온 딸애가 얼마 전부터 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뛸 듯이 기뻤어요. 결국 딸애는 제가 바라던 대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윗감이 집에 인사를 하러 오던 날 어찌나 눈물이 앞을 가리던지 말도 잇지 못했죠. 서글서글한 인상의 사위가 그러더군요. 장모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진영이 고생 안 시키고 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집이 돈 걱정시킬 정도의 형편은 아니거든요. 사위는 제가 원하던 걸 다 말해주더군요. 저는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딸이 먼저 좋아한 것도 아니고 제 딸을 좋다고 쫓아다닌 놈이니 어련히 잘해줄까 싶었죠. 집에 재산도 있는 데다 외동아들이니 앞으로 돈 걱정은 않고 살겠다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고요. 게다가 사위가 성격도 좋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평소 말이 없는 우리 집 양반도 사위만 오면 그렇게 말을 잘하더군요. 그 모습에 이런 게 인연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아주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형편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좀 알아보니 남자 집이 굉장히 잘 산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딸한테 들어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우리 살림이 빤한 집이니까요. 그쪽 수준에 맞게 혼수며 예단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 딸을 무시하지 않을지도 여러모로 걱정이 됐죠. 사위가 그런 걱정을 눈치챘는지 장모님, 혼수나 예단은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걱정 마시고 저희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만 잘 골라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아닐세, 우리가 혼수는 해줄 수 있어. 우리도 진영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부모님께 예단 어떻게 할지 여쭤봐. 그러자 사위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 진영이한테 혼나요. 제가 진영이와 한 첫 약속인걸요. 이러시면 오히려 제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네 부모님이 서운하시지 않겠어? 자식도 하나뿐인데 남들처럼은 받고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정을 헤아려주는 사위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우리 딸을 저리 생각해주니 결혼해서도 딸애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 싶었죠.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 사돈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사돈이 참 우아하고 인상이 좋더군요. 감색 정장에 작은 백 하나만 들었는데도 참 고급스럽게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철이 좀 없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딸을 보내시니 마음이 헛헛하시겠어요. 저희도 딸처럼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여러모로 부족하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어요. 사돈 내외는 교양 있고 넉넉해 보였어요. 잘 배우고 잘 자란 사람들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눈 후 택시를 탔는데 딸이 담장만 쭉 보이는 집을 가리키면서 저게 사돈댁이라고 했어요. TV에서나 볼 법한 규모에 우리 내외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분명 대단할 것 같더군요. 저런 집에서는 누가 사나 했는데
제 딸이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다니. 세상 참 모를 일이구나 하며 내심 박수를 쳤습니다. 별 탈 없이 순조롭게 결혼식도 끝났고 딸애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고생도 끝났다 싶었던 그때 하필 남편이 다니던 공장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당장 살 길이 막막해졌죠. 하루는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이 찾아와서 저희에게 같이 중식당을 해보자더군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해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사실 남편이 중식,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인도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온 거였고요. 평소 집에서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장난처럼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다고 했던 저지만 그래도 막상 식당을 차리려니 걱정이 앞서더군요. 집에서 먹는 거랑 파는 거는 다르니까요. 걱정을 하는 제게 남편이 전혀 생뚱맞은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평소에 좋아하고 잘하던 요리로 사업을 하는 거니 걱정 말라더군요. 하긴 식당을 안 차리면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릴 판이었으니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기도 했어요. 걱정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저도 남편을 거들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 해보는 장사라서 서툰 점이 많았지만 남편 친구는 전에도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능숙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믿는 절친이었기 때문에 저도 믿고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일은 쉽지 않고 처음이라 손님도 많지 않아서 고전하는 날들도 많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배달원 월급이라도 아껴볼 요량으로 직접 배달통을 들고 나서야 했어요. 남편은 말렸지만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자기가 배달을 할 테니 저더러 카운터를 보라더군요. 경리 출신이니 자기보다 잘할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카운터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느라 점점 딸아이와 하던 통화도 뜸해졌고 딸도 바쁜지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 사이 나이든 중년 셋이 열심히 땀 흘린 보람이 있는지 배달 주문도 점점 늘어났고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아직 딸아이한테는 식당을 차린 얘기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괜히 딸애가 부모 걱정을 할까 봐서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한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텐데 부모로서 그걸 깰 수는 없죠. 게다가 괜히 사돈댁의 눈치라도 보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혼사잖아요. 장사 얘기는 좀 더 안정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딸애와 통화를 할 때도 가게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딸이 전보다 연락이 뜸해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물어보니 바빠서 연락하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었죠. 차라리 연락이 뜸한 게 저희 얘기를 안 해도 돼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영업이 끝났는데 방송국에서 촬영 좀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재료도 있겠다 그러마 했죠. 그런데 그 방송이 꽤 유명한 프로였던지 방송 뒤 손님이 엄청 늘은 거예요. 저희 식당은 어느새 짬뽕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죠. 다른 동네에서 일부러 짬뽕을 먹으러 오는 손님도 생겼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홀이 좁아서 대기 손님이 많이 생겨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옆 건물 1층도 임대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옆이니 따로 주방을 만들지 않아도 주문대로 음식을 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름의 확장을 하고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짬뽕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늘 문전성시였고 이런 상태라면 거짓말 조금 보태 건물도 올릴 판이었죠. 이제는 딸한테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 친구가 배달을 갔다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배달 직원을 쓰고는 있지만 바쁠 때는 종종 직접 배달을 나가곤 하거든요.
저는 배달 갔다가 괜히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은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보리차를 한 컵 따라주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요즘 진영이하고 연락해요? 전에처럼 자주는 못해도 어쩌다 가끔은 하는데요. 그건 왜요? 제가 오늘 배달을 간 집이 아무래도 재수씨 사돈댁 같은데 좀 이상해서요. 사돈댁은 얼마 전부터 옆 동네로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딸애는 직장이 서울이라 아직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인사를 가지는 않았었죠. 에이, 잘못 보셨을 거예요. 설마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배달을 시켰겠어요? 요새 그쪽에서도 주문 많이 들어와요. 한번 진영이한테 연락해봐요. 평소 같지 않은 남편의 친구의 표정에 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당장 딸한테 전화를 걸었죠. 딸, 요즘은 어떻게 지내? 별일 없고? 김서방은? 그냥 맨날 똑같지 뭐. 그 사람도 잘 지내고 있어. 김서방은 너한테 잘해주지. 그렇게 쫓아다녀서 한 결혼인데 못하기만 해봐라. 그 순간 딸이 잠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뒤늦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잘해주지 말이라고 해.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딸은 명랑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전보다 더 밝게 전화를 받는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남편 친구의 말 때문에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도 전화를 해봤는데 사위는 바빠서 그런지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남편 친구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지금 배달 들어온 주소가 사돈댁이네요. 그 집에서 여기 중국집 하는 거 모르죠? 네, 아직 말 안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제가 직접 배달을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 친구는 그래도 사돈댁인데 직접 배달을 가는 건 그렇지 않겠냐며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집이 뭐요? 그 집이 왜요? 전에 뭘 보고 왔길래 저나 남편한테 꽁꽁 숨기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궁금해서 미치겠느니 제가 직접 갈래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아차하는 얼굴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창모자를 눌러쓰고 스카프로 가리고서 배달 직원을 따라 나섰어요. 손님을 치르는지 유린기에 팔보채, 해물 누룽지탕 같은 비싼 요리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안은 들여다 보이지도 않게 철통같이 높은 담을 세운 집의 배를 누르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손님들이 북적거리더라고요. 배달한 음식을 내주며 안을 살피던 저는 그만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제 딸이 손님들은 거실에서 희희낙낙하는데 맨손으로 2층 계단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겉도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말이죠. 안싸도는 도우미를 시켜서 음식을 거실에 내놓고는 제 딸에게 소리를 쳤어요. 넌 눈치도 없니? 사람들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래? 후딱후딱 좀 움직여라.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제 딸이 힘없이 말하는 거였어요.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슨 애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밥 오기 전에 후딱 끝냈어야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되니? 7급 공무원은 대체 어떻게 됐대? 대리 시험이라도 본 거 아니니? 아, 정말 내 새끼가 죽는다고 지랄만 안 했어도 저런 거 집에 안 들이는 건데. 죄송해요. 올라갔다가 나중에 할게요. 야, 됐어. 그냥 해. 하던 거 끝내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이래서 사람은 집안 보고 들여야 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저 모양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랐으면 일머리는 있어야 할 거 아냐. 이건 뭐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원.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 서방도 바람난 거 아니니? 맨날 뚱해서는 네 얼굴 보면 집에 들어올 맛이 나겠냐? 니네 부모는 염치도 좋다.
딸년을 맨몸으로 시집 보내놓고 한 번을 안 찾아오니? 우리 내려온 거 알았으면 알아서 진작 기어와서 인사라도 했어야지. 하여간 없는 것들이 예의도 없어. 하긴 네가 누굴 보고 배웠겠니? 그 부모의 그 딸이지. 안사돈의 막말에 기가 딱 막혀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양장피 접시를 든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남편 친구도 저런 모습을 봤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 딸의 안부를 물었을 테고요. 나는 왜 이렇게 둔에 빠졌을까? 왜 애미가 돼서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내 딸을 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일단 손에 들고 있는 양장피부터 해결해야겠더라고요. 저는 안사돈한테 걸어가 양장피를 뜯어서 그 머리에 확 부어버렸어요. 야, 너 미쳤어? 안사돈은 팔딱팔딱 뛰며 눈이 따갑다며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딸애가 걸레를 빨던 물통을 가져다 얼굴에 확 뿌려줬죠. 사돈, 이제 괜찮으세요? 물 한 바가지 더 뿌려드려요? 그 두꺼운 낯짝 상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그제야 절 알아본 사돈이 소리쳤어요. 당신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난 미쳤다. 니년이 내 귀한 딸한테 미친 짓 하는데 안 미칠 애미가 어디냐? 똥만 찬 주둥이로 뭐가 어쩌고 어째? 내 딸이 왜 배운 게 없냐? 네 아들놈에 비하면 차고도 넘치는데 그 나이 처먹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니? 지 부모 밑에서 집장사나 해먹고 그렇게 사는 놈하고 7급 국가공무원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길거리에 나가 물어볼까? 꼴랑 돈 좀 있다고 교양 떨며 살고 싶은 모양인데 천성이 후진 걸 돈으로 가릴 수 있겠냐? 이 똥통에서 굴러먹다 뒤질인가나? 그러자 안사돈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이년이? 아줌마, 저 미친년이랑 그 딸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가지 말래도 간다 이년아. 이놈의 집구석 더 있으래도 싫다. 저는 그대로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딸애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까지 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내 딸을 사지로 몬 것 같았거든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딸애를 등 떠밀어 그런 집구석에 보냈던 건지 정말 제 뺨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런 몹쓸 인간들하고 제 딸이 있었다고 생각만 해도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저 돈 많은 집에 가서 평생 편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돈이 많다고 인격도 높은 게 아닌데 왜 그랬는지 후회 막심이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 딸애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딸아이는 자기 때문에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등 떠밀어 보낸 시집이니 수습도 엄마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말하라고요. 사위는 결혼하자마자 밖으로만 돌고 매일 다른 여자들하고 지냈다더군요. 그런 개망나니 짓은 이미 결혼 전부터 유명해서 있는 집 사이에서는 혼처를 구할 수 없었다고요. 형편이 차이지는데도 시부모가 결혼을 시켰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죠. 게다가 제 딸이 공무원이니 돈밖에 없는 지들한테는 꽤 괜찮은 혼처였고요. 사람만 보고 들였다 소문낼 수 있으니까요. 시모는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딸애한테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더군요. 그 무렵 이미 사위놈은 바람이 나서 딴집 살림을 하고 있던 차였기에 혹여 제 딸이 이혼한다고 할까봐 볼모로 잡아서 집에 감금하다시피 숨기고 있었던 거죠. 집에서 부리는 사람도 다 내보내고 오래 일한 입주 도우미 하나만 남겨둔 채 제 딸을 식모 부리듯 하면서요. 그 말을 듣다 보니 치가 떨렸어요. 도저히 이 집구석 연놈들을 가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애를 구슬려 반격을 준비했어요. 먼저 제일 비싸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업체에 의뢰해 사위놈이 바람을 피는 현장도 잡고 제 딸을 감금한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도 찾아냈죠. 다행히 가게 장사를 하며 번 돈이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무과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점을 발휘해 땅 장사, 집 장사하는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금 폭탄을 먹이기로 했어요. 딸애가 집에 갇혀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알게 된 비리 사실과 세금 포탈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세청이며 국토부까지 알릴 수 있는 곳에는 다 알렸어요. 다행히 딸의 직장 동료들이 도와줘서 일은 생각보다 쉽게 처리됐죠. 경리 출신 엄마와 세무직 딸이 머리를 맞대고 필사적으로 싸운 결과 그 집구석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동안 밀린 세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38기동대에 직접 제보를 해서 그 집에 숨겨진 현금과 현물의 위치까지 모조리 알려주었어요. 그 덕에 사돈 집은 탈탈 털렸고요. 그리고 얼마 뒤 딸아이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상간녀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지만 상간녀가 제 딸의 감금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주는 조건으로 그 건은 포기했죠. 받은 만큼 갑절로 돌려주리라 마음먹고 달려든지 1년 반 만에 그 집구석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딸을 감금하고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하며 인권 유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건 다른 건과 달리 돈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실형이 달린 거라서 그쪽에서도 꽤 이름 있는 로펌을 찾아가 의뢰를 했더라고요. 감옥에 안 가려고 필사적인 거죠. 하지만 걱정은 없답니다. 이제는 제 딸을 지킬 자신도 있고 무엇보다 돈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가게로 안 써돈이 찾아왔더군요. 당당하고 고상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다 늙어빠진 할머니가 돼서 왔더군요. 사돈,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집도 뺏고 돈도 뺏고 다 뺏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굳이 저랑 제 아들까지 감옥살이를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제가 죽일년입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하시고 고소 취하해 주세요. 네? 그동안 낯짝 한번 안 내밀더니 교도소에 들어갈 판이 되니 사과를 하더군요. 그 더러운 낯짝을 어디에 디밀어? 돈 가지고 사람 망가뜨릴 때는 좋았지? 고소 취하?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게 네 새끼 간수나 잘할 것이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을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용서? 난 죽어도 고소 취하 못하니까 네가 지은 죄 달게 받아. 저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한 물을 가져다가 한 바가지를 퍼부었어요.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그제야 도망치듯 저희 가게를 빠져나갔죠.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세상사 돈이 다가 아니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하죠. 저 또 그때 일을 교훈 삼아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잘 대접하며 살고 있답니다. 딸아이는 그간의 일을 털고 다시 취직을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도 얼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저는 제 딸이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요. 혼자 살면 어때요? 지가 좋아하는 일 하며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그게 행복이죠. 그저 제 딸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준다는 의미로 한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도 이런 복수를 할 기회가 있었지 뭐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에게는 엄마가 두 분이 계세요. 저를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죠. 몸이 약했던 제 친엄마는 제가 5살 무렵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엄마 손에 자랐어요. 저에게 엄마가 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유치원에 다니던 7살 때였어요.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동화책을 한 권 읽어주셨는데 바로 신데렐라였죠.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신데렐라 얘기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께 계모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은 새엄마를 계모라고 부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큰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와, 예솔이 엄마랑 똑같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솔이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래요. 제 출생의 비밀을 생각지도 못한 순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저는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는 새엄마가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내심 친구의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침에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지도 않았고 한 번도 다정히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디를 가든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안아준 적도 없고요. 그 사건으로 엄마와 담임선생님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마친 새엄마는 저를 거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나 네 친엄마 아니야. 니네 엄마는 너 어릴 때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널 키우게 된 거고. 네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니네 아빠랑 사는 한 내가 네 엄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으니까. 그날 새엄마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차가워 보였고 그래서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인형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죠. 우리 엄마가 책에서 봤던 계모라는 사실에 겁도 났고 마치 내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와 새엄마가 낮에 있었던 일로 다투셨던 거죠. 제 방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 심하게요. 달라질 건 없다던 새엄마의 말과는 달리 그동안 봉인돼 있던 비밀이 해제되자 새엄마는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못된 계모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툭하면 저에게 네 엄마 닮아서 멍청하다느니 내 자식도 아닌데 정은 져서 뭐하냐는 둥 가슴에 상처가 될 말만 골라서 해댔죠. 게다가 재롱잔치나 학부모 상담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새엄마 대신 유치원과 학교에 찾아와 준 건 바로 큰엄마였어요. 큰엄마는 철철이 제 옷도 사다 주시고 신발이며 학용품, 머리핀 같은 소소한 것들도 종종 사다 주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도끼 눈을 뜨고 기분 나빠했지만요.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형님,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저도 다 챙겨주고 있어요.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선 저를 나쁜 계모 취급을 해야 호련하겠어요? 그렇게 예솔이가 가여우면 차라리 형님이 데려다 키우지 그래요? 자기네 애들이나 챙길 일이지. 괜히 오지랖을 떨어선 사람 속을 뒤집어. 암튼 다음부턴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동서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다시는 안 사와. 사람이 어쩜 말을 해도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냐. 난 그래도 저 어린 거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결국 그날 이후 큰엄마는 제 선물을 사들고 찾아오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대신 종종 저희 학교 앞으로 찾아와 떡볶이도 사주시고 용돈도 지어주고 가셨죠. 물론 새엄마 몰래 말이에요. 어릴 땐 큰엄마가 내 친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제게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한테 친엄마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괜히 짜증을 내시곤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죠.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아빠가 이해가 안 갔어요. 친엄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키우고 자란 저는 최대한 새엄마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든 것도 따지고 보면 제 출생의 비밀을 이른 나이에 알아버렸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 제 꿈은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했고, 그래서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제 꿈이 실현되었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저는 난생 처음 새엄마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었고, 난생 처음 소개팅도 해보고 친구들과 홍대 롯카페도 다니면서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취업 준비를 하던 4학년 때 얘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루는 취업 자료를 구하러 학과실에 갔는데 조교가 번역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들어온 알바인데 논문 준비로 바빠서 시간이 안 난다며 경험 삼아 한번 해보라더군요. 분량이 적고 요리책이라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페이도 괜찮길래 바로 하겠다고 했죠. 조교의 추천으로 찾아간 출판사는 서교동 주택가에 있었어요. 요즘 핫한 동네인 연남동 옆이었죠. 거기서 만난 출판사 사장이 바로 제 예랑이에요. 예랑의 첫 인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백수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한다고 했나 후회가 되더군요. 일만 죽어라 해주고 돈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장이라는 사람 꼴이 그 모양인데 거기서 만드는 책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거절을 하고 나오려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페이는 제 날짜에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규모는 작지만 매출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 학교 후배라고 노동력 착취하는 꼰대는 아닙니다. 그 말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제가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군말 없이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꽤 괜찮은 책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중에는 저도 구입한 책도 몇 권 있었고요. 주로 번역서를 취급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번역가들과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애독자층도 형성돼 있었고요. 능력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솔직히 저 같은 게 명함을 내밀 곳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제도 모르고 거절을 하려고 했더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죠. 암튼 2달여 정도 번역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돈을 주고도 못 배울 것들을 돈까지 받으며 배웠으니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무사히 번역 일을 마치고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얘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미 원고도 다 넘겼고 알바비도 다 정산 받았는데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부득부득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불쑥 책을 내밀더라고요. 오늘 나왔어요. 수정씨의 첫 번역서.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바쁜데 귀찮게 한 건 아니죠? 사실 주말이라 씻지도 않고 집에서 퍼져 있으려 했는데 불러서 좀 귀찮긴 했지만 제 이름이 박힌 책을 보니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실은 책도 책이지만 수정씨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얘랑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입술만 달착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순간 헉 했죠. 설마 이 남자 나한테 반했다고 사귀자고 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제 넘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 대신 유학을 가는 건 어때요? 물론 아직 수정씨 실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문장을 다루는 감도 좋고 문장력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실력을 쌓으면 전문 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일어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번역가가 그 나라 언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글을 잘 다뤄야 번역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정씨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 말 해주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차고 왠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그날 이후 취업 활동을 하는데도 왠지 기운이 안 나고 구름 위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붕 떠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엔 일본 유학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큰엄마를 찾아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솔직히 답정너 상태였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해달라는 의미로요. 그래서 아빠한테 유학비 지원을 받아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아빠 돈만 믿고 손 놓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에선 유학 비자로 알바를 하려면 법무성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 허가서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게다가 주 28시간으로 노동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허가서 없이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만약 적발되면 비자 갱신도 어렵고 강제 귀국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차라리 학업이나 제대로 마치자 싶었는데 마침 그때 얘랑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학비도 벌 겸 알바를 하지 않겠냐고요. 일본 현지에 출간된 책들을 읽어보고 책을 좀 추천해달라는 거였어요. 도서 구입비도 경비 처리해주겠다고요. 저야 완전 땡큐였죠. 책도 공짜로 사보고 딱히 번역 일을 해서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예량내 회사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괜찮은 소설은 제가 직접 번역을 해보기도 했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본인 친구들한테 물어가며 도움도 받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역을 하고 나니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은 감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번역한 원고를 얘랑한테 메일로 보냈더니 그 책을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번역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잘 해낼 자신 있어요.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그땐 정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질러버렸죠. 그랬더니 얘랑이 그러라는 거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몇 주 뒤 얘랑은 작가와 일본 쪽 출판사랑 얘기가 잘 됐다며 계약차 일본에 왔어요. 한국을 떠난 지 3년 반 만의 만남이었죠. 그날은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차림이 말끔해져서 그런가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치 오랜만에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얘랑도 저와 같았나 봐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대로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지 뭐예요? 조금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속으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공항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날 우리는 출판사 담당자와 만나 무사히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계약을 성사한 얘랑과 저는
근처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번에 계약한 책과 문학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남녀 간의 치열한 대화는 격렬한 섹스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하더니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우리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후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난생 처음 경험해본 일이라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 평생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요. 그래서 얘랑이 있는 호텔로 전화해 우리 사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까부터 제 전화를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전화를 하냐더라고요.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통한 걸 느꼈다나요? 아, 왠지 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일과 사랑 모두 잡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반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끝으로 제 귀국에 맞춰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반년 연애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유학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일을 핑계로 연애를 했던 기분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까지 그리 긴 시간이 들지 않았어요. 문제는 부모님 허락이었죠. 기껏 공부한다고 유학 보내놨더니 오자마자 결혼한다고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타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잔뜩 걱정을 한 채 얘랑과 저희 집에 갔는데 아빠랑 새엄마 모두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얘랑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마치 결혼식장에서 사위한테 딸을 건네주며 말하듯 내 딸을 부탁하네 이러시지 뭐예요. 그것도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이죠. 좀 오버스럽긴 했지만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거기다 새엄마는 평소에 안 하던 음식까지 잔뜩 차려놓곤 장모 노릇을 톡톡히 하지 뭐예요.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우리 애 좀 잘 챙겨주게. 내 부탁 좀 함세. 당시엔 몰랐지만 새엄마의 그런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대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져 준다고 하니 좋아 죽겠던 거죠. 저희 아빠 재산도 다 자기 손에 들어갈 테니 말이에요. 시댁에서도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는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름 무더위가 끝나가던 무렵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너무 늦게 아빠의 투병 소식을 들었던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야 아빠가 암투병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한 달 내내 아빠의 병상을 지키며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왜 그렇게 아빠가 제 결혼을 반기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저만 혼자 남겨두고 떠나기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되니까요.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질 자식을 더 걱정하다니 이런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아빠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네 아빠 일로 결혼식도 미뤘다지?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 혼주 자리에 앉는 게 걸렸는데. 혹여라도 결혼식 때 날 부를 생각은 말아라. 네 아빠도 간 마당에 내가 네 엄마 노릇하는 것도 웃기잖니? 우리 이제 남남으로 살자. 너도 그게 편하지 않겠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할 테니 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빠 유품은 택배로 붙여줄 테니 굳이 집으로 올 거 없어. 돈 될 만한 것도 없으니까. 새엄마는 그 말만 남기곤 쌩하니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신 보지 말자며 가버린 새엄마가 며칠 뒤 제게 전화를 했지 뭐예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요. 너 이 지집애 네 짓이지? 네가 아픈 네 아빠 꼬드겨서 땅이며 건물까지 빼돌린 거지? 다 내 거야. 당장 내놔. 내가 고작 집 한 채 받자고 네 아빠랑 산 줄 알아? 여우 같은 게 제 아빠 병수발 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 그거 당장 안 내놓으면 나 가만 안 있어.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다 받아낼 거라고!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내막을 알아보니 새엄마가 개거품을 물만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새엄마한테는 살던 집 한 채가 다였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늙은 남편 죽고 말년에 노났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빠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재산이 생겼지만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된 저는 마음이 심란했어요. 무엇보다 시댁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빠 일로 결혼도 미뤘는데 이제와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큰엄마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어디에요? 저희 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아빠가 당시 자기 비서였던 새엄마와 불륜을 저질러 아들을 낳자 손자 욕심에 친할머니가 엄마를 내쫓고 새엄마를 집에 들인 거였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자 엄마 친정 식구들까지 협박해 결국 엄마 혼자 집을 나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후 새엄마가 낳은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려서 새엄마는 저를 유독 미워했던 거였어요. 제가 있는 한 언제고 안주인 자리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이었죠. 큰엄마가 저를 유독 챙겼던 건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계모 손에 맡겨진 딸이 걱정돼 주변을 맴돌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걸로는 안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큰엄마 도움으로 그동안 제 사진이며 성장 과정을 전에 듣고 살았던 거예요. 네 아빠도 가고 난 판에 뭘 더 속이겠니? 이참에 엄마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떠니? 네 엄마 아직 혼자야. 이렇게 된 거 시댁에 말씀드리고 혼주석에 엄마를 앉혀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 한순간도 너 잊은 적 없다. 그건 내가 보증해. 그러니까 수정아, 엄마 찾아가 봐. 아빠가 죽자 죽은 엄마가 살아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그동안 왜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원망도 되고 무엇보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엄마가 준 주소를 들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가보니 변두리 동네에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용실은 동네 사람들 사랑방처럼 시끌벅적했어요. 엄마는 그 안에서 펌을 말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엄마는 단번에 저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곤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딱 봐도 제 엄마였어요. 눈매며 손가락까지 똑같았거든요. 처음엔 만나면 왜 나를 버렸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그저 눈물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이며 힘겹게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는 그제야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눈물의 모녀상봉을 눈앞에서 관람한 아주머니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눈시울을 붉히며 잘됐다를 연발했어요. 그날 밤 엄마와 전 그간 살아온 얘기를 하느라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댁에 찾아가 저희 집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안 그래도 저희 쪽 때문에 결혼까지 미뤄진 와중에 불편한 집안사까지 전해 듣자 표정이 확 바뀌곤 냉랭해지셨어요. 그리곤 직접 저희 엄마를 만나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 약속을 잡아드렸는데 두 분이 얘기가 잘 됐는지 아무 일 없다는 듯 혼사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예랑과 함께 시댁 근처로 외근을 나왔다가 온 김에 시어머님을 뵈러 시댁에 들렀는데 글쎄 저희 엄마가 시댁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저희가 온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앞에서 차를 마시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어쩌나 사돈한테 이런 걸 시켜서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가 다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결례는 없었을 텐데 내가 평생 집안일은 안 해놔서 집안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한다고 팔자가 이런 걸 어떡해요. 말이 낫으니 말인데 어떻게 자식 버리고 집을 나갈 생각을 했대요? 나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막말로 자식 버리고 집 나간 엄마가 어디 엄만가? 안 그래요? 내가 어지간하면 그런 집구석이랑은 사돈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탁도 들어주고 앞으로도 우리 집에 충성을 다한다니 어쩌겠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셈치고 봐줘야지. 거지 동량 주는 심정으로 받아주기로 한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안 사돈 대접받겠다고 나오면 정말 곤란해요. 알았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달려들어가 엄마를 일으켜 세우곤 버럭 질렀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게다가 충성을 다한다니? 엄마가 무슨 충성을 다해? 대체 왜? 나 엄마가 이런 되먹지 않은 여자한테 이런 대접 받으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딸 때문에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고개 숙이고 당하지 말란 말이야. 엄마가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 눈물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곤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누가 보면 내가 네 엄마를 강제로 부려먹은 줄 알겠다. 이봐요 안사돈. 내가 언제 강제로 와서 일하라고 하던가요? 난 그저 그간 부모 노릇도 못했으니 이제라도 자식 위에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살다 별것들을 다 만나서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됐네. 참. 똥바가지요? 똥덩이가 똥바가지 좀 쓴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인성이 그 모양인데 똥 더러운 것만 하겠냐고요. 그리고 거지 동량 주는 심정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거지 동량 줄 때도 예의를 지켜가며 줘요.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괜히 되도 않는 것들이나 가진 폼 다 잡아가며 생색내는 거지. 당신처럼 말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엄마 부려먹은 일당 제대로 쳐주세요. 당신 같은 인간한텐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엄마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얘랑한테 정식으로 파혼 선언을 했어요. 사랑 때문에 내 부모를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욕보이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할 만큼 제가 멍청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얘랑과는 일적으론 전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그게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엄마랑 살림을 합쳤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만큼 아직은 서로가 낯설고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봐야 오히려 가까워질 것 같거든요. 볶음밥도 지지고 볶아야 온전히 잘 섞이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와 못다 보낸 시간 행복하게 보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더 희망찬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